번째 발표는 통일중앙연구단의 도진 선생님께서 1960년대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통일안보정책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PPT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저는 항상 북한 대학교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옮기신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에 계시는 최성경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문이 따로 지금 별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 구두로 하실 건가요? 예. 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좋아요. 네, 이거는 앞쪽으로 좀 꺼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통일문화연구단의 조진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한 이유는 발표문에 큰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빨리 마치려고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래도 이거 제가 읽는 거보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1960년대 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왜 중국이 그때 이제 부상했는가 할 때 중국이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1963년, 64년 10월달에 핵실험을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전에는 이 중국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중공이라고 그랬고 미국에서도 커뮤니스트 차이나라고 했지만 이 중국이라는 것이 붕괴하지 않겠는가, 소멸하지 않겠는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가 미국의 정책 지도자들의 마인드를 주도했다면은 이제 60년대 가서는 더 이상 그런 희망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나타난 것은 1964년 1월달에 일단 프랑스가 중공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그 사건 그리고 1964년에 10월달에 중국이 핵실험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사실 64년도에 핵실험은 미국에서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 초반에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내 이것이 가장 안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중국이 핵실험을 하는 그 순간은 이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협인식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인 하나의 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축 회담에서 중국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참석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공 정책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건의 위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당시에 한국의 통일 안보 외교 정책에 촉발한 논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중국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이제 행위가 되어서가 됐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한국의 외교 정책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통일 정책은 어떤 변화를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이 64년 이 말부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뭐 중공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애써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나쁜 놈들이다. 그냥 뭐 침략자들이다. 뭐 전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만 하고 별로 대책을 세우지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 50년대라면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그렇게까지 국제적인 행위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60년대 들어가면서 중국이라는 실체가 확실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워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이 중국 소멸론 또는 거기에 이제 연동되어서 북한 붕괴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통일 정책 또 안보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정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신축적으로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 196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질문은 핵심적으로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64년도에 중국의 핵실험이 한국의 통일안보 정책 논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비교하자면은 통일안보 이런 정책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 국제적인 여건들을 실제로 우리 정책 안에서 고민하고 그 반영하고 그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60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50년대와 다르게 1960년대는 우리가 새로 부각되는 한국의 반공주의의 특성과 성격이 무엇인가, 새로운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갖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 현상과 그리고 이것이 촉발한 통일 안보 정책 논의에 대해서 갖는 이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하고 한일 협력, 한일 관계의 그 어떤 정상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의 위협 뭐 이거를 굉장히 이제 높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6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3가지 논점 당시에 안보 외교 통일 그 논의사 그러니까 정치인들 여야의 논의 그리고 뭐 학자들 사이의 논의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3가지 주제를 보자면 첫 번째 이 한일 협정 타결의 식사 당시에 1960년대 이제 한일 협정이 굉장히 드센 어떤 대중적인 반발 그리고 정치권의 반발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실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 우리 한국인들 위협 인식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이 2개의 한국이라는 거 Two Koreas라는 이 문제인데 한국에서 50년대 때는 이제 One Korea라는 폴리시를 정책을 그냥 고수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대표권 정통성을 갖는다 이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중공이 유엔에서 가입이 돼 중국이 유엔 가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국제적 지위도 중립국들 사이에서 상승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국제적으로 북한도 인정이 되고 한국도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을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당시에 뭐 우리 북한을 인정하고 뭐 유엔 가입을 동시에 하자 이런 주장은 70년대 가서 하지만 이때도 이제 북한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우리도 외교적으로 인정하자 외교관계 수립하자 이거는 하자 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신축적인 외교적 신수청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이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중공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중공과의 뭐 학술 교류라던가 뭐 전문가 교류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전략 물자의 수출과 수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책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의 유엔 가입을 공식적으로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이런 상황들이 64년과 66년 사이에서 모두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국제적인 변화, 조건의 변화를 통일 한국 여건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 사실 전문적으로 이 통일 문제 그리고 통일 외교의 여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가 뒷받침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런 기관이라든가 제도가 없었는데 60년대부터 이제 국토통일원의 설치라든가 국회에서 그 특별위원회를 이 관련 문제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막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 중국 핵실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서 이제 65년과 66년을 거치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다.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쟁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한일 관계를 이제 중국에서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일 관계에서의 협력 이런 거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이것 때문에 빨리 이제 한일 협정이 이거 조기 타결이 절실하다 이런 주장들을 정치권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자료집의 44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면은 64년도에 신임 주일 대사가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한일 양국 국교 정상화는 어느 때보다도 긴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얘기했다. 한일 협력해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막아야 된다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여당 정부 여당만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니라 김대중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도 민주당 대변인이었는데 이때 김대중도 49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박정희 정부 이상으로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대놓고 모턱대고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국과 일본 문제를 연계해서 항상 한반도 문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1964년도에 이제 중국의 핵실험이 10월달에 있었지만 이때 지원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이 한일협정 이 문제 때문에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자신의 민족적인 성격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통일 논의를 일부러 정부에서 확대시켰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뭐 이제 통일 논의 한번 해볼 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핵실험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46페이지로 넘어가서 핵실험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통일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 보자 또 그리고 뭐 남북 가족 면에서 설치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공화당 안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한계를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가니까 어떠한 형태의 용국 사상이나 중립 사상도 엄격히 배반하겠다 아니 이런 식으로 통일 논의를 다시 정부에서는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65년도에 넘어가면은 이제 프랑스가 이게 두 개의 한국 문제를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요인으로서 중국의 핵실험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가 65년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그렇다면 정상화되고 좋아졌느냐 한다면은 그것도 아닌 게 이 일본이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이제 중공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경분리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또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이런 그 기회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한국 정부하고 계속 이거 그러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인정하겠다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이런 것 가지고 굉장한 한일 관계에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북한을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미국도 비공식 외교 조촉 같은 것들을 이제 모색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중공을 뿐만 소련 중공 해가지고 이 공산권에 대한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시점 그리고 미국은 특히 이제 이때쯤에 해서 베트남에서의 확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하고 그 어떤 직접적인 그 갈등 또는 군사적인 충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베트남 전쟁을 확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이 브리지 빌딩 이렇게 이제 그 교류 확대 그리고 봉쇄하지만 컨테인하지만 고립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런 정책을 미국이 1965년 이때쯤에 중국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로서는 그렇다면 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처럼 1950년대 20만 시대처럼 무조건 북한을 인정하거나 북한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중립국도 완전 우리는 배격한다. 뭐 상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만 방공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맞느냐? 그것이 심리적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결론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외교, 적국 외교, 중립국에 대한 적국 외교를 하는 거고 실리 외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애매모호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의 50년대 방공주의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그 본질 차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 하는 것이고 UN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이게 왜 그렇다는 문제가 있냐 기존에 우리가 각 한국 정부가 고수했던 소위 제네바 공식이라고 하는 UN 감시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자유 총선거 이 공식이 중국이 만약에 유엔을 가입하고 그리고 중국을 따르는 이 중립국들이 많아진다면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고수할 수 없는 외교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재검토를 우리 통일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무부가 1966년 1월달에 가면은 할슈타인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서독의 관계에 있어서 동독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들과 서독이 외교관과 안 맺겠다는 이 원칙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신축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북한하고 영상관계를 맺고 있거나 뭐 외교관계가 있더라도 우리도 외교관계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중립국을 접촉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그 중국 핵실험 직후부터 아프리카에 외교사절들 보내고 하는 이런 행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 문제 또 이 통일 외교안보 문제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이런 변화들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64년도 핵실험 직후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65년과 최근에 66년쯤에 굉장히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 제도 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합의가 여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그런 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쪽에 보시면은 중국의 핵실험 직후부터 정부가 통일 문제 연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뭐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관변 단체적인 성격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또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66년 5월달에 국회 외무위원회에 통일 문제 연구센터 이것을 추진하기도 했고, 또 외무부에는 특수지역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하고 공산권 연구를 또 분석을 시작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공산권 연구를 아마도 가장 주도적으로 학계에서 하고 있었던 고려대학교 아세아 연구센터하고 포드센터, 미국의 포드센터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64년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6년에 있었던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문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필요해진 것들도 중국이 당시에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파워,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통일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그리고 통일백서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67년에 처음 발간이 되고, 국토통일원이 69년에 처음 이제 개원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여기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 자료집에 이제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때 60년대가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때 그 전에 우리가 한국이 고수하고 있었던 민족 자주적인 한국이 고수하고 있었던 그 유엔 제네바 공식, 이것을 이제 유엔의 역할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60년대부터 대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 자주적인 통일 방안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민족 자주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반영한 통일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대결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50년대에는 사실 여당과 야당의 어떤 반공주의에서 큰 차이를 보기 힘들었다면은 60년대부터는 이 북한이라는 존재, 그리고 중공이라는 존재, 이것을 그냥 우리의 적, 전범 이렇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어떤 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여야 사이의 논쟁이 처음으로 활발해진 시기가 60년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진 선생님께서 1960년대 중국의 부상, 한국의 통일 안보 정책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에 나와 계실 때 이 발표를 들으면서 역사가 돌고 돈다 하지만서도 우리 한국의 역사가 60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상을 아주 받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좀 해주세요. 최성경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따로 토론문을 없이 구두로 직접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성경입니다. 토론문 미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도진 선생님 발표 시간에 맞춰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지금 60년대 중국의 부상이 이제 한국의 통일 안보 정책에 지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한 연구고, 촘촘한 서류 분석을 통해서 정치적 맥락을 이제 역사적으로 조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고요. 중국의 부상으로 북한도 함께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통일 주도권과 정통성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남북 체제 경쟁의 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두 개의 한국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전환을 맞이하는 변곡점이 되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6 직후에 이제 한국이 방공과 경제 건설 우선 과제로 세우는 가운데 이제 한국의 통일 담동,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포착되는 시기라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외생 변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체제 경쟁, 국내적으로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통일 이슈를 국내 정치로 활용한 것, 그리고 시민사회, 통일 담론이나 한일협정 반대 이런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또 새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미소 평화 무드에 이제 편승하려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고 이제 통일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한국의 딜레마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핵실험이 그 박정희 정권에게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는 논리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의 위기 상황이 박정희 정권 그 정당성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반공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미소 공존 평화 무드의 압력이 또 상당히 강하게 작동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이제 코멘트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먼저 논문 앞단에서 이제 좀 60년대 중반 중국과 북한 전체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또 중국 국내 맥락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중국 부상, 중국의 핵실험 이것을 이제 결정적 변수로 이 논문에서는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어땠나,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이라던가, 중소 분쟁이라던가, 이후에 프랑스가 어떠한 맥락에서 중공을 승인하게 됐는지까지 그런 맥락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학지 운동이 실패하고 문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국내 정치로는 또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핵실험을 결정해냈는지 그 부분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 중국 변수를 이제 중심에 두셨는데 그 변수가 너무 이제 결정적인 요인으로 모든 것을 촉발한 핵심 이슈로 그렇게 서술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모든 것이 이제 중국 부상에 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인과관계도 약간 좀 늘어진 느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 외생 변수가 두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미소 공존을 택하고 이제 대중국 정책 변화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중국의 강대강으로 갔다면 이런 일본이 정경 분리 실리 외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 분쟁과 같은 그런 다급한 흐름이나 이제 미국이 미소의 공존으로 대응한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논문 이제 뒷부분에 이제 통일문제연구 기관이 설립되면서 제도화되었다는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것에 나아가서 좀 당시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다룬다면 논문이 좀 더 완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통일 어떤 기관이 생겼고 어떤 회의를 했다 이 정도로 서술을 하고 계신데 어떤 문제를 어떤 스탠스에서 다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그 당사자인 북한의 행위 작성이 좀 생각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당연히 남한의 통일 정책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이제 전후복구 끝내고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국간의 여유가 생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소 갈등 베트남전의 위협이라던가 또 김일성이 이제 56년에 인도네시아 반동에
가서 이제 자주 노선 주체를 선언하는데 또 65년 전에 1년 앞서서 64년에 북한이 평양에서 이제 아시아 경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초로 개최한 그런 비동맹 회의인데요. 이런 중소 갈등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북중소 동맹의 균열이라던가 뭐 각각 이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고 이제 외교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두 개의 한국론이나 뭐 이제 남한의 통일 정책에 미친 영향이 없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8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6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두 개의 한국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은 국내적으로 확고히 유지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를 양립시켜 나가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진짜 참 60년대 한국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문에서 좀 더 이런 딜레마가 좀 더 녹아들고 좀 더 드러나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두로 토론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논문의 방향성 조금 좀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금 도진 선생님께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60년대 어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에워싼 전반적인 정세를 다 얘기할 수 있는가, 미소 공조 분위기라든지 중소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빠졌던 우리가 뭐 북한의 입장, 당사자의 북한의 입장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통일연구기관들이나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어땠는가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듣고 싶다는 내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성경 선생님께서 제 논문에 이제 제가 좀 뭐 간과했거나 아니면은 시간상 이렇게 그냥 넘어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프랑스가 중국을 왜 승인했는가, 그리고 이제 64년 당시에 중국이 놓여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국제 환경에 대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맞는데, 이게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핵심적인 거는 그 1963년에 그 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Limited Test Ban Treaty라고 해가지고, 이거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핵실험이 될 것이 핵 보육이 될 것이 임박했으니까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그 조약을 만들어낸 실험, 그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거를 63년도에 체결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도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 주도권을 이렇게 도전하는 이런 좀 그런 드골 대통령의 어떤 야망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이거는 소련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라고 인식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길게 아예 언급을 안 한 거는,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이미 쓴 게 있어가지고 그냥 또 막 재탕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LTBT 부분적 핵심 조약이 너무나 큰 이제 팩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문혁이라든가 뭐 대학진 운동의 실패, 그리고 이제 문화 대혁명이 이제 발발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황,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핵실험이 너무 결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containment without isolation, 고립 없는 봉쇄 정책을 채택하고, 그리고 이 중소가 분쟁을 하게 된, 갈등하게 된 이 굉장히 큰 핵심적인 요인 역시 중국이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 분쟁에서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도 이 중국이 소련의 어떤 핵 우산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파워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련의 핵무기에 있어서의 우월성, 이거를 중국이 도전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소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고립 없는 봉쇄 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유도 중국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체가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마지막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된 사건이 중국의 핵실험이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 이미 중국을 외교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계속 아니다, 중국 망할 거다, 뭐 이거 중국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현실을 약간 호도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런 수준에서 대만의 유엔 대표권을 계속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 중국이 유엔에서 중국이 이미 대표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그 사고의 바탕으로 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게 된 것이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반응이 너무 생략되어 있지 않는가, 이거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논지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일부러 뺀 것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중국이 핵실험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되고, 그리고 당시에 63년과 64년 당시에는 북중 관계가 가장 긴밀한 이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성명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영한다. 그리고 그 작은 사회주의 국가도 이런 독자적으로 핵무력을 개발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에 김일성과 최용건과 유소기가 같이 이렇게 그 공동선언에 낸 그 선언문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같은 것을 인식하게 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조금 가까워지다가 이것도 소련의 핵실험, 중국에서 핵실험 64년 11월 달 하고 10월 달에 하고, 그때 마침 소련에서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북한과 소련 관계가 다시 좀 정상화가 되는 이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양자 관계는 이후에부터 조금 소원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화 대혁명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관계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독자적인 핵 개발이라는 이 이슈의 차원에서 좀 다른 수준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바쁜 가운데 참석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예, 본 선생님이 60년대 중국 상황, 그리고 우리의 어떤 통일 안보 정책의 변화 특점들을 가지고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플로우 토론은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하시죠. 뭐 같이 종합 토론에서 토론될 것 같고,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발표하신 도진 선생님과 최선경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20분 동안 좀 정리도 하고 쉬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20분 휴식하고 4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